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 정부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거나 또 뜬금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어김없이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천공과 김건희 씨입니다. 확실한 증거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온 국민이 명품백을 받은 모습을 다 지켜봤는데도 꿈쩍 않는 사람이니까 그 실체를 밝혀내기는 참 쉽지 않겠지만 어찌됐든 이건 나라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필사적인 임성근 사단장 지키기, 진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또 김건희 이름이 나옵니다. 국민들은 언제쯤이나 눈앞이 환한 세상을 맞이하게 될까요? 오늘 하나하나 더듬어 보겠습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광고 음악이 경쾌하니까 언양불고기 뒷고기가 더 맛있게 보입니다. 음악이 참 중요해요.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가 있어가지고 막 얼굴이 가려졌는데 조사루스 조영래님께서 세 분 패널 엄청 좋아한다고 치명환을 이렇게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거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뜻밖의 선물이어가지고. 신인기 변호사는 지난번에 받으셨죠? 네, 저도 받았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그래요. 조영래님, 제가 진심으로 대신해서 김유정 의원님이 대표로 감사한다고. 네, 조사루스 조영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거 치명한 먹고 힘내서 더 열심히 힘내서 논평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치명한 드셔보셨어요? 우리 김종욱 원장님은? 저는 한 번도 이제 처음 먹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네. 입으로 다 모두 가도록 갈 수 있도록 해서 그 한번 빼보세요. 요거를 네. 한번 빼볼까요? 그 안에 보면 그 금박인데. 네, 금방이고 네, 참 어렵게 좋아요. 있네. 예. 그다음에 안에 한번 열어봐야겠죠? 아니요, 네, 됐어요. 안 네, 열어봐도 그냥 되나요? 갑시다. 네, 또 광고하느라 시간 끄는 거 별로 좋지 않으니까. 오늘 좀 짚어볼 내용들이 많으니까 설마 했는데 이번에도 김건희 씨 이름이 등장해요. 사실 좀 궁금하긴 했습니다. 청문회 때도 그런 질문이 나왔죠. 정청래 위원장이 임성근 사단장한테 물어봤어요. 당신 천공 아냐? 모른다. 김건희 아냐? 모른다. 뭐 다 모르는데. 근데 왜 대통령이 당신 구하려고 이렇게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럴 때마다 그냥 뇌피셜이라고 그러죠. 저건 뒤에 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안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임성근 사단장하고 뭔가 연결고리가 있겠나 싶은데 그게 이렇게 또 딱 뭔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직은 심증 단계지만 일단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만 김유정 의원님 저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 네. 김태호 의원 있잖아요.
경남에 네네. 경남지사였던 경남 예 도지사 아니 총리 후보였다가 MB 때 총리 낙마했던 네. 후보가 됐잖아요. 젊은 나이에 예. 상당히 파격적인 발탁이었는데 왜 낙마했습니까? 거짓말하고 사진이 나와서 그랬잖아요. 낙마했죠. 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참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어리석다. 박연차 회장 아냐? 그렇게 물어보면 안다. 뭐 아는 게 죄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정치하다 보면 참 많은 사람 만나고 자기 지역 쪽 사람인데 그걸 모른다고 해요. 그랬는데 모르기는 뭘 몰라. 같이 사진 찍은 거 다 나오니까 결국은 거짓말이잖아요. 닉슨이 물러난 것도 도청을 해서 물러난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버젓이 이 입법 청문회 자리에서 거짓말하고 스스로 본인이 했던 이야기들이 꼬이고 이런 광경을 저희가 다 목도를 했는데도 끝내 이제 모른다 그러고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JTBC 보도 보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보도가 되고 했잖아요. 자, 한번 청문회 당시 모습부터 보시죠. 박균택 의원이 PPT까지 띄워가지고 임성근 사단장한테 질문을 하는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죠. 고석 변호사님 모릅니까? 한 번도 저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최근 들어서 이름만 들었지 그전에는 안 사실. 최근에 언제 알았습니까? 언론에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최근 일주일 상간에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저 두 번째 있는 인물은 압니까? 예, 과거에 대통령실에서 2008년도에 저와 같이 대통령실 큰 한 500명 되는 인원들 중에 한 명이었고 저와 같은 사무실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 세 번째 이종호라는 인물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이종호라는 인물이 누군지를 모릅니까? 군인을 말씀하시는지. 민간인 이종호 모릅니까? 민간 이정호는 모릅니다.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하고 골프 모임도 자주 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모릅니까? 한 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전혀 저 인원은 모릅니다. 나중에 저거 드러나면 본인은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또 한 번 폭로가 되는데도 괜찮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자, 이제 전혀 모른다라고 합니다. 골프를 친 사실은 없다라는 말은 진실일 수 있습니다. JTBC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제 카톡으로 뭐 이렇게 골프 모임 오고 가는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포항 1사단에서 초대합니다. 멋쟁 해병 선후배와 사단장 및 참모들과 1박 2일 골프 함께하는 저녁 자리 같이 하면 좋을 듯. 여기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이종호라는 사람이요. 근데 이종호, 이게 이제 5명 단톡방인데 어떤 사람이냐.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핵심 인사입니다. 그런데 같이 만나서 골프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제 그날 골프하기로 한 날 이 이종호 씨가 무슨 일정이 생겨서 같이 골프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프한 적 없다라는 말은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만나서 식사하고 골프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누군지는 알 수 있는 것이 상식 아닌가요, 김종국 원장님? 뭐 저건 누가 뭐라고 해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 얘기를 안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또 계속 자기는 골프를 안 쳤기 때문에 실제로 몰랐다, 누군가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저희가 이제 유튜브나 방송에서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이런 내용이 흘러다녔어요. 그러니까 왜 임성근이라는 사단장을 지켜주려고 할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대통령부터 국민까지 다 나서서 저 사람을 지켜주려고 할 때는 뭔가 구명을 해야 되는 명확한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그걸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와 연동돼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실제로는 흘러다녔습니다만 그 얘기 잘못하면 또 고소고발당하고 이럴까봐 사람들이 얘기를 안 했었는데 JTBC 보도를 보면 이 이종호란 사람이 2차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해서 총괄을 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주가 조작 문제가 아직 유무죄 판단은 안 났습니다만 이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가 없어서 실제로 이것이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증거를 이종호 씨가 알고 있다고 하면 이종호 씨를 통해서 구명을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수 있는 거죠.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임성근 사단장이라는 사람 내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구명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됐기 때문에 소위 수면 아래서 말을 못했던 내용들을 이제는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근거와 증거가 마련됐다. 전 그럼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임성근 사단장은 스스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히거나 아니면 대통령실도 얘기를 해야죠.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으면 이 사실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설명을 못한다면 설명을 못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공지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 거. 이종호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분명히 임성근 사단장 동공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저것 때문에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는가, 위증죄로 처벌을 면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당신 거짓말하면 벌 받는다. 박균택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려다가 설마 선서 안 했지.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남을 건데 괜찮겠느냐 그랬는데, 신인기 변호사님 보시기에 어때요? 믿어지십니까? 근데 우선은 해병대 차원에서 투스타라고 하면은 뭐 높은 직급인 건 맞는데 대통령이 신경 쓸 만큼의 고위직은 아니죠. 뭐 사단장 정도의 그 위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단을 벌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옛날 그 영화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 있는데 라이언 구하기가 지금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왜 이런 일이 발생됐는지 지금 이 구명 로비 의혹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규명이 필요하다 봅니다. 물론 이것이 수사 외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국기 문란의 범죄를 대통령이 지금 저질렀다라고 의심을 받는 상황 속에서 왜 별 2개짜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느냐라는 범행의 동기 차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죄도 칼로 사람을 찔러서 죽음에 이르겠다 라는 게 범죄 구성 요건이지만은 어떤 이유로 사람을 죽일 마음을 가졌느냐 이게 범행 동기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 골프 약속을 잡았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히 이건 좀 유의미한 내용이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우선은 임성근이라는 자는 지금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거의 뭐 숨 쉬는 것 빼고는 다 거짓말이라고 해도 본인이 반박하기 어려울 정도로 예를 들면 수중수색에 대해서도 본인은 알았다라는 시점이 연결식 때 알았다, 당일에 알았다, 또 나중에 알았다 계속 바뀌고 있어서 지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도 임성근 사단장이 국회에 와서 증인으로 대답하면서 김태효 아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모르면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500~600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자기는 김태효랑 친분이 없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밑밥을 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김태효랑도 나름대로 저는 관계가 좀 있을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임성근 사단장이 로비를 한다면은 MB 쪽 라인을 통해서 했을까? 그러니까 김태호라는 사람을 통해서 했을까? 아니면 김건희를 통해서 했을까?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상황에서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수사를 받는 이 회장이라는 사람, 이 사람과의 친분이 나왔다고 한다면은 김태호, 김건희 이 둘을 통해서 다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저는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죠. 이분이 로비를 한두 번 받았겠습니까? 직전에 명품백 때도 최주영 목사가 와서 청탁했죠. 그리고 그 다음 사람도 쇼핑백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아마 임성근 사단장도 그 사람들 중에 하나 아니었을까 라는 합리적 해석이 금융위원 인사도 개입하는 그러니까 청탁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그 수많은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라고 하는 청탁들 중에 하나가 이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에 의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만 좀 용어 변경하셨으면 좋겠어요. 라이언 성근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이언 일병은 어머님이 아들이 4명인데 3명이 죽었어요. 국가를 위해서. 근데 마지막 자식마저 죽게 하는 건 국가가 할 일이 아니라고 그래서 국가가 보낸 거거든요. 근데 임성근은 그런 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탄원서를 보내가지고 왜 부하보고 그런 짓을 했냐라고 탄원서를 내는 작자.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하는 사람. 청와대에 500명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외교안보 라인에 한 50에서 한 70명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 생활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온갖 거짓말로 자기를 구명하려고 하는 자. 근데 그 구명의 내용이 뭐냐? 자기의 부하
부하 장병이 죽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무책임한 자가 사단을 이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풍자와 해악 때문에 라이언 일병에 그러니까 빗댔는데 이렇게 바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처리하겠습니다. 예. 이제 라이언 일병 구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건 나라의 목숨을 바친 그런 사람들은 끝까지 국가가 지켜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이었는데, 그러면 신은기 변호사님 라이어 임성근 구하기로 하시면 돼요. 아,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어 성근. 예. 라이어, 예, 라이어 성근 구하기. 거짓말쟁이 임성근 구하기. 예. 그러니까 김유정 의원님, 우리가 궁금했어요. 그렇게 평소에 무슨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 그런데 그렇게 그냥 휴가 중에 전화를 보니까 49통 막 했어요. 그렇게까지 부지런하게 움직여? 그럴 사람이 그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닌데. 그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임성근이 아닌 우리는 박정훈 대령을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아까 임성근 사단장 얘기하는 가운데 왜 뭐 청와대 500~600명 가운데 서로 잘 모른다? 청와대는요 그렇게 수백 명 근무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대체로 수석실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수석실과 뭐 교류하고 뭐 그 정책이나 공보 이런 거 정보를 공유할거나 뭐 같이 연관돼서 회의를 할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그 수석실 내부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같은 외교안보 수석실 내에서 서로 모른다? 그거는 진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앉은 자리에서 그냥 본인 말도 부정하고 계속 번복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 자체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고요. 어제 JTBC 보도에 그 5명 들어있는 해병대 그 단톡방은 다들 해병 출신이라는 거잖아요, 해병대. 그런데 이제 그 단톡방 안에 임성근 사단장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1년이 되어가면서 최해병 순직 이후 1년이 되어가는 동안에 온갖 설들이 난무를 했는데, 그게 정말 과연 설일까 했던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좀 뭔가 실마리가 풀려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골프 약속을 그 1사단이 초청을 해가지고 잡으려고 한다. 누군가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단장을 만나고 그 다음에 2시에는 뭐 1차 골프를 하고 저녁을 먹고 이런 일정들이 쭉 나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다른 사정으로 불발은 됐지만 적어도 사단장이 초청하는 골프 모임에 다 해병대 출신이고, 그런데 누가 오는지를 모르고 초청이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죠. 우리가 말이 안 일반적으로 되잖아요. 개인적인 골프 약속을 할 때도 반드시 물어보는 거 3가지가 있어요. 누가 와? 이러는 거잖아요. 몇 시냐? 그렇죠. 어디냐? 누가 누구냐? 오냐? 그렇죠. 이거는 기본이죠. 누구냐가 제일 중요하죠. 네. 아직 근데 누구냐가 제일 중요해요. 더군다나 지금 이건 개인적인 약속도 아니고 사단에서 초청하는 형식으로 하는 건데, 사단장 뭐 참모도 있을 거고 비서도 있을 텐데 그거 누구누구 참석합니다 뭐 이런 거를 하지 않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면 뭐냐,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누군데? 그렇죠.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겠어요? 아니, 대한민국의 사단장이면 투스타 아닙니까? 투스타쯤 되는 사단장이 골프를 치는데 아무나 모르는 사람 불특정 다수랑도 칩니까? 아니, 보안 업무를 취급하고 안보를 책임지는 사람이 말라가는 거 무서워서라도 완전히 신뢰가 담보된 사이 아니면 골프 못 치죠. 그렇죠. 그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고위 공무원이. 그러니까 좀 임성근 사단장은 저 모임을 주최했고, 그렇다면 누군가 그 중간에서 어레인지를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약속을 모으는 사람 있을 거고, 당연히 언제 어디서 누가 와서 치는지를 본인이 주최자로서 당연히 그 확인을 했을 텐데, 그걸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 회장에 대해서 모른다로 선을 긋는 것은 뭔가 찔리는 게 있는가 보다. 그래서 저는 아까 김유정 의원님 말씀대로, 아니 청와대에서 근무 500명 600명 하는 걸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김태효를 아는 사이냐, MB 때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친분이 있다고 의심이 되니까 물어본 건데, 지레 겁먹고 지레 찔리니까 500~600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는 사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 자체가 더 의심스럽다. 그러니까요. 그냥 모릅니다. 모른다 하면 그러면 되죠. 될 건데, 그렇죠.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그 사무실에 안 있었다. 직급이 다른데 같이 안 있을 수 있는 거죠. 매우 찔렸나 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요. 김태우는 실세였어요. 청와대 안 했잖아요. 실세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가서 얼굴 한 번 더 보여주려고 하는 게, 특히 이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청와대 왜 옵니까? 승진하려고 옵니다.
승진하려고 오면 실세 라인들 잘 알아야 되고요. 특히 이 안보 라인에서는 대통령이 장성 진급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세한테 잘 보이는 건 아주 중대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김태호를 그냥 일개 하나의 청와대에 이 근무하는 사람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건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건데 아마 제가 볼 땐 변호사 조력을 받았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넘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옛날 기사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니 얼마나 급했으면 휴가간 대통령이 출장 간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이 문제를 3번이나 얘기하느냐라고 했는데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게 한 40여 정도 통화했다는 거잖아요. 예. 야, 그럼 이건 제가 볼 때는 휴가 가서 이 정도로 열정적으로 통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부인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제가 볼 때 뭐 자식이 있었으면 뭐 저 자식이 그랬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전 그러면 대통령 부인과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대통령 부인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럼 본인의 아킬레스건의 내용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한 추정을 했었던 건데 딱 JTBC 보도에 의하면 주가 조작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뭐 빼박 아닐까 예, 이런 느낌이 너무, 듭니다. 네. 너무 부지런해요. 평소하고 달리. 그 정성으로 민생을 챙겼으면 내 말이 그리고 저는 이렇게 여기서 바랄 거 정말 바랄 거. 중요한 게 저는 뭐냐면요. 김태효 지금 차장은요. MB 정권 때 대협력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때도 실세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김태효 당시 비서관이 안보실 1차장입니다. 더 직급이 올라갔어요. 더 실세입니다. 그렇다면 안보실 1차장인데 지금 1차장입니다. 안보실장을 날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 저는 임성근 사단장 입장에서는 MB 시절 때도 실세였던 김태효 비서관과 인연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본인의 로비로서 스스로로 셀프 구명을 위해서는 김태효 1차장은 핵심 중에 핵심이고 대통령에게도 직보가 가능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김건희한테도 했을 것 같고 김태효한테도 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본인이 찔리니까 저런 식으로 마사지를 하는 거죠. 본인의 그 멘트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었다 저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맨 처음에 네. 김태호 때문에 이랬을까라고 우리가 그냥 생각했어요. 그것도 상식적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지 임성근이 뭔데 저렇게 구하려고 난린가 그랬는데 임성근이가 보니까 옛날에 MB 때 김태호 안보실에 있을 때 거기에 근무를 했네. 아하 저 인연이구나. 이게 이제 상식이에요. 근데 김태효 차장 그거 하나 가지고 그렇게 게으르기로 유명한 대통령이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이게 이제 약간 걸리는 부분이었는데 보니까 이제 이종호라는 인물이 등장한 거 아닙니까? 네. 이종호가 누굽니까? 바로 핵심 인물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김건희 주식 사고 팔아준 사람 아니에요. 공범이죠, 공범. 네. 예. 그 계좌 관리하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김태효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구명운동 하는데 또 도구로 사용됐다. 경호처장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주가 조작에 뭐 관련된 어떤 사람이 뭐가 김건희 여사랑 관련이 있는데 그 사람도 뭔가 구명운동에 참여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3가지 얘기가 막 동시에 돌았던 거죠. 그런데 어제 이 건으로 좀 뭔가 이렇게 조금 안개가 거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예. 더군다나 어제 그 5명의 단톡방 안에는 전 경호처 직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연결 지어 보면 고리가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종호라는 이 인물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평소에도 계속 얘기하고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강조하고 다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재형 목사가 금융위원 뭐 인사 통화하는 것도 들었다. 뭐 본인도 일단 뭐 얘기를 해봤다. 그리고 직접 연락도 받았으니까. 그런데 권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청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연결고리가 아니고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안달난 사람처럼 열심히 할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날의 골프 약속은 불발이 됐지만 그 이후에도 어떤 모종의 만남 혹은 또 다른 일정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후속적으로 저는 파헤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단장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제 저는 놀라운 기사를 봤는데 육군이 이달 초에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때 참모들과 음주 회식을 해서 무리를 빚은 제1보변 사단장을 보직 해임시켰다는 거예요. 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했어요. 그쵸. 지금
그 논리로 보면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요. 오물풍선 날아올 줄 알았어요? 날아왔을 때 뭐 어떻게 대처했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뭐 개인적으로 뭐 어디 가서 등산 가서 밤에 술 처먹고 잠자다가 그런 참사 난 것 놓친 그런 사람하고 또 다르잖아요. 참모들하고 회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술 마시면서 했다고 해서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전방부대 지휘관이 주요 지휘자들과 음주 회식을 가진 것은 지휘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군사 대비 태세를 소홀히 해 대국민 신뢰를 저하하는 부적절한 행위이므로 해당 보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걸 아는 놈이 그래? 그러면 윤익은 경찰청장 그 이태원에서 그 참사가 났을 때 전화 통화도 안 되고 산속에서 술 마시고 잠들어서 그건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부하장병이 원래 있지도 않았던 수중 수색 작업 투입돼 가지고 변을 당했는데도 책임지지 않는 거.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로 사단장을 해임하면 누가 사단장 하겠냐고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는 말씀하신 것처럼 정종범 전 부사령관 메모라는 게 있습니다. 그 메모 내용 10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휴가 처리 난 후 보고 이후라는 얘기가 있는데 휴가 처리가 제가 볼 때는 이 임성근 사단장을 갖다가 보직 해임하려고 하다가 보직 해임하는 게 아니라 그냥 휴가 처리해 라고 하는 내용들이 왔을 건데 이 내용들을 누가 얘기했을까? 저는 대통령실에서 갔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끝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그 범죄들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소위 국방부 장관까지 움직인 사람인데 말씀하신 지금 오물풍선 내려온 문제 부분과 관련해서는 즉각적으로 보직 해임 조치를 취하는 이런 사태들을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일 거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떤 함의가 있는 건지 특히요 이게 주가 조작이 1차가 아니라 2차잖아요. 2차가 더 중요해요. 1차 제가 알기로 공소시효가 지났던 건데 2차가 지금 계속 지금 유죄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맛 뻥끗하더라도 대통령 부인 문제가 바로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절체절명의 과제였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 절체절명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 구명운동도 벌어졌고 지금 고속시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별도의 방법으로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해서 그게 뭐죠? 집단 항명 수괴죄를 하게 했다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부인의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유죄를 숨기기 위해서 온갖 공권력을 다 동원한 사건이잖아요. 예. 이건 제가 볼 때 2016년보다 더 심한 거예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보다도 제가 볼 땐 더 심각한 정도의 농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그때는 감추는데 급급했지 제대로 일한 사람 때려잡으려고까지는 안 했어요. 그렇죠, 이게 그 오마이뉴스 기사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게 급박했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분 단위로 통화를 주고받았고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경찰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엔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가 있었다. 대통령의 복심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의 여러 흔적도 새롭게 드러났다. 그가 전화를 걸면 곧장 윤 대통령이 그 인물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도 반복적으로 확인됐다. 이 모든 일이 하루 만에 일어났다. 지난해 8월 2일의 일이다. 오마이뉴스 기사의 한 대목입니다. 아주 정리를 잘 했더라고요. 예, 일목요연하게 일목요연해요. 시간대별로 예. 통화한 사람까지 목록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종섭 장관하고 휴가 첫날 8월 2일 날 통화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계속 주장했던 바가 있죠.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대화였다.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대화를 저런 식으로 분초를 다퉈가면서 저렇게 합니까? 여러 번, 49번 일상적으로. 누가 봐도 진짜 거듭 얘기하지만 이건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하는 얘기밖에 안 되지 제가 않습니까? 일상적으로 김유정 의원님과 통화한다고 칩시다. 전화해가지고 김 의원님 잘 계시죠? 안부 전화했어요. 딱 끝났는데 10초 만에 또 전화했어. 그러니까. 잘 계시죠? 잘 있다니까요. 또 10초 만에 또 전화해서
잘 계십니까? 그러면 치매인 거죠. 아니 제가 욕을 했겠죠. 뭐 하시는 거예요? 했겠죠. 아니 근데 그 작년 이제 8월 2일 날 아마 기록 회수하는 날 이제 그 장면이 그대로 전화로 리스트업에서 아마 다 보신 건데 그날 대한민국의 안보 라인, 사정 라인 모든 대통령실의 간부들이 다 전화기 붙들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날의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디가 있었습니까? 안 다 그 전화 보입니다. 받고 있으면 안보가 안 보이죠 진짜. 안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제 혹시 안 보입니다 사진 보셨나요? 아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안보 임기훈 비서관이 뭐 국방비서관이 하는 건 뭐 다 보안 사항이니까 뭐 어쩐다고 했잖아요. 안보 때문에 경로가 안보라고 했잖아요. 경로가 안보다. 네. 그러니까 경로한 사실 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진 이거 한번 보세요. 안 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날 8월 2일은 안보가 이렇게 안 보인 날 아닙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신인기 대표님 저 망원경 한번 자세히 보실래요? 술이네, 술병이네. 저걸 왜 눈에다가 꼬라박고 있죠? 아, 코에다가 해야 되는 거야? 코에다가? 냄새라도 맡게? 이제는 뭐 눈으로도 술을 마시는 기인의 지경에 올라간 건지 모르고 다음에 귓구녕에도 하나 넣겠네요. 그래서 저는 저게 되게 심각한 게 안보라고 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분초로 다퉈야 될 모든 사람과 국가 권력을 공정하고 공명정대하게 써야 될 수사 라인들, 이 사정기관들이 한 개인을 위해서, 한 성역을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총동원이 됐다. 그럼 국민에 대한 항명이죠. 국민에 대한 배신이죠. 근데 저거를 8월 2일만 그럴까요? 제가 그때 음주운전에도 자주 비유를 하지만요. 음주운전 한 번 한다고 걸리는 거 아닙니다. 100번 할 때 한 번 걸리는 거고 뇌물도요. 어떻게 한 번 받는데 그 처음 받은 날 뇌물이 찍힙니까?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날 찍힌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저는 안보에 대해서도 저렇게 술병을 안구에다가 끼면서 안 보인다고 할 정도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 그럼 안녕합니까? 전 그게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저런 무자격자들, 불법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갈 수 없고 가장 엄벌을 처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확인해 볼 게 또 있는데 7월 31일 날인데 무슨 000 뭐 8800 번호 있었지 않습니까? 02800. 근데 그게 지금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전화번호가. 왜냐면 그거 다 전화를 해봤겠죠, 사람들이. 뭐, MBC도 전화를 해보고, 뭐, 근데 거기 어딥니까?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추정한 게 5층이라고 그래요. 아. 그래서 지금 5층이 어디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5층이 어디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얘기는 이종호, 도이치모터스가 유사하다는 얘기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8월 2일 날도 대통령이 12시부터 3번 통화를 했었습니다만, 그 직전에 조태용 안보실장과 이종석 전 국방부 장관이 통화를 했거든요. 문자랑 통화. 이거는 기본적으로 안보실장이 처음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이종석 국방부 장관한테 얘기를 해서 돌아갔다는 거기 때문에 안보실 전체가 제가 볼 땐 이미 리세팅이 된 거예요. 세팅이 되면서 그때부터 돌아간 거고 대통령은 그것도 믿업지 않으니까 직접 전화해가지고 3번에 거쳐서 확인을 한 거고 그러면서 보직해임 박정훈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되고 회수 다시 정확히 확인하고 맨 마지막 그날 당일날 저녁 7시인가 20분인가에 실제로 군 검찰이 자료를 가져오게 되는 과정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 7월 31일, 8월 2일, 그 다음에 8월 8일 날 통화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 그 해임 그 위원회가 열리는 당일날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체킹을 안 한 게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대통령이 이렇게 열심히 일한 적을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맨날 출근도 제대로 안 하시는 술 먹을 때 열심히 먹습니다. 임기 5년 동안 아마 이렇게 깨알같이 뭔가를 챙기고 그러게요. 열심히 전화를 하고 예. 이런 거는 다시는 없을 것 다시는 같아요. 니즈 대통령실의 다시는 니즈. 없을 것 같아요. 요리할 때랑 술 먹을 때는 열심히 합니다. 민파님, 진실의 실타래는 정어리가 풀어헤치는 파도가 될 것입니다. 백선장님의 안전항해는 오늘 또 시작됩니다. 화이팅 하셨는데 민파님 힘 주셔서 감사합니다. 겁이 없어요님, 김명신 대통령과 영부남 윤석열, 양하근님 역사에 남을 거니, 시에라님 오고 가는 카톡 속에 밝혀지는 거짓말 카톡 좋아. 강동구님 뭘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해 이종호가 가래한테 이야기해서 빠져나가려고 했지. 한현이니 아니 뭔 일이 터지면 건이가 안 끼는 데가 없네. 진희정님 모든 게 김건희 이제 그만합시다. 도대체 김건희가 뭔데 이리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건지 진짜 아유.
하늘호수님, 박정훈 대령 한마디가 기억납니다.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범죄자가 돼가고 있다고. 정말 그렇죠. 보스형님, TV님, 술만 보입니다. 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고수님, 신변은 래퍼 했어도 잘했을 듯. 라임 미쳤다. 진실님, 신인규 변호사님의 해양 넘치는 드립은 이제 신의 경지에 오름. 예. 리수봉님, 현 시점 대한민국의 안보는 건의의 안전보장. 슈퍼챗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리수봉님 감사합니다. 아까 하늘호수님이 박정훈 대령 한마디가 기억난다라고 하셨죠. 한 사람의 경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범죄자가 되고 있습니까? 박정훈 대령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8월 2일 날 보직 해임되고 부대 격리돼서 지금까지 11개월 동안 홀로 사무실에 있으면서 수백 번, 수천 번을 돌이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로 다시 돌아갔으면 어떻게 했었을까? 국방부의 수사 왜곡, 축소 지시를 따랐을까? 차라리 따랐으면 지금은 어땠을까? 제 결론은 한결같았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고 절대 후회하지 말자. 뒤돌아보지 말자. 그래서 국민들한테 당당하고 제 가족들한테 당당하고 나아가서 이 사건이 사필 규정돼서 정말 우리 후손 자녀들한테도 당당한 그런 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필 규정, 예, 그런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서는 세상이 돼야지요. 신인규 대표님, 저는 박정훈 대령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 부분이 확 와닿았어요. 가족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러니까 자식한테 부끄럽지 않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의 본 모습을 알려면 뭐 타인 앞에서는 사람은 얼마든지 본인을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골방에 있을 때 자기 혼자의 모습이 자기의 진짜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정훈 대령이 역사 앞에 또 국민들 앞에 떳떳한 결정했다라는 거, 전 그걸 이제 국민들이 다 아시니까 전 외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저도 당시에 이제 여당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올바른 소리나 쓴소리 내지는 국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게 저도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박정훈 대령의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비슷한 걸 느꼈었거든요. 그냥 정치를 못하면 못하고 안 하면 안 하리라 하는 각오로 지금까지 이렇게 좀 외롭게 왔던 건데, 박정훈 대령에게 가해졌던 저런 폭력적인 행태들, 저는 저기에 대해서는 국가 권력을 이용한 거거든요. 저는 뭐 다양한 범죄가 있고 범죄도 경중이 있습니다만은 윤석열이라는 자가 저지른 저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딱지 띄고 저는 저기에 대해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엄벌에 처해져야 될 것이다. 저 그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입법청문회가 얼마나 중요했었냐면 김종대 전 의원이 이제 전원을 들었다는 건데,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랑 통화한 사람이 전원을 들었다는데 자기는 죽을 것 같았대요. 근데 입법청문회를 하고 나서 살 것만 같대. 그러니까 희망의 빛을 본 거군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면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었고, 해병대라는 데가 완벽하게 포괄적인 감옥 같은 구조였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박정훈 수사단장만 겪은 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수사를 했던 사람들, 그 중령은 정신 그렇죠. 병원까지 그러니까 갔어요. 수사관들, 그다음에 현장에 있었던 사병들, 어디 가도 얘기할 수 없고, 그다음에 해병대의 진실, 그러니까 박정훈 수사단장은 이분들은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사람입니다만, 그 해병대는 자기가 그것을 밝히는 것이 해병대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도 못하고 감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저는 그런 그 군대 안에, 그것도 군대 안, 박도 거기서 지내왔던 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나쁜 자들이에요. 예, 정말. 근데 입법청문회에서 박정훈 수사단장이 국민들 앞에서 진실을 얘기할 수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과정들. 전 그래서 일단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소위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상처받았던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줄 것인가의 예. 문제도 매우 중요하게 좀 저희가 검토하고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 이제 3년치 안 남았지 않습니까? 전 이 시간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안 바뀌고 그대로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다면 각 부처, 각 모든 공무원들 중에서 전 제2, 제3의 박정훈 대령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박정훈 대령이 제2, 제3의 지금 정정당당하게 살면서 핍박당하고 입막음 당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용기 내서 다 바깥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가장 비참한 최후를 저는 맞이하게 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아니,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까? 저는 그 진실이 밝혀질 날이 머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임성근 사단장의 그 모습, 그 다음에 나란히 앉아들 있었잖아요. 그리고 박정훈 대령의 모습 비교해서 보면서 아마 박정훈 대령이 그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저는 진짜 숨이 안 쉬어졌을 때인데 그동안 이 11개월 동안 이제 숨을 조금 쉴 수 있겠다 그런 생각했고요. 뭐 청문회에서 뭐를 밝혔느냐, 뭐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느냐라고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적어도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항명죄라는 이 정말 이것까지 뒤집어 쓰고 재판 중인 그 박정훈 대령이 그동안 국민 앞에서 뭐 기자회견 할 때나 혹은 뭐 재판 들어가고 나갈 때 파편적으로 했던 이야기들을 종합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면서 그 입장을 밝힐 수 있었던 그 자체만으로 저는 굉장한 성과라고 보고요. 그럴 기회조차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7대대장도 정말 혼자 그 두 사람이 이 군대 내에서 왕따 당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실마리가 풀려가는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가장 인상 깊게 봤던 대목은 그 전현희 의원이 이 자리는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과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이 같이 앉아 있다. 네. 이러면서 예를 갖춰서 격리하겠다고 하면서 박정훈 대령에게 필승 격리를 예.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서 국회의 필요성, 또 청문회의 역할 이런 것들을 새삼 느꼈고 굉장히 감동받았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이런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국회가 역할이고 국회 할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언론의 프레임, 뭐 맹탕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요. 전 되게 안 좋은, 왜냐하면 그 입법청문회에서 확인된 게 있습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대통령과 통화해서 회수와 관련된 통화를 했던 내용들을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건 상관없이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형태라든지 수사 기록에 대한 회수 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거 하나하고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대통령실과 통화했다는 내용들을 얘기했어요. 그것도 회수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맹탕이라기보다는 정확한 예를 들면 사실관계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됐고 그 첫 징검다리가 마련된 거기 때문에 저는 언론의 프레임, 뭐 맹탕이니 뭐 아무것도 없다느니 왜 싸가지가 이런 얘기로 가는 것 자체들은 소위 지금 나오고 있는 증거들에 물을 타려고 하는 언론의 프레임이니까 좀 그런 얘기는 좀 제가 볼 때 오히려 좀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싸우셨으면 언론이 좋겠어요. 언론입니까? 그렇죠. 그날도 보십시오. 24시간 뉴스 채널이라고 하는 그런 데가 말도 안 되는 민생 토론회인가 뭔가 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다 중계하는데 온 국민의 눈과 귀 관심이 쏠려 있는데 중계를 안 해버리잖아요. 그런 KBS는 중계 안 했잖아요. 안 했죠. 왜 안 했냐면 야당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공정하지 못해서 그런 취지로 중계를 안 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과방위 출석도 안 하고요. 사장이. 그 여당 없이 하니까 참 좋았다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따가 한번 또 저희가 법사위 모습을 볼 텐데 있으니까 어떻게 더 잘 되던가요? 그건 한번 보겠습니다. 김일웅님, 박대령 같은 분이 많을수록 우리 국방이 튼튼해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박대령의 모습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이토록 존경해 보이는 인물로 보이는 이 상황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일웅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와 상식이 무너진 세상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역사에 국민 앞에 큰 죄를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입으로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지나 말지. 그냥 나는 권력이 좋아서 따라왔을 뿐이라고 고백이나 하지. 그리고 나는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내 마누라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터놓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 텐데. 겉으로는
마치 정의의 사도인 것처럼 상식을 얘기하고 뒤로는 이런 짓이나 하고 올바른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벌 주려고 하고 그러다가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더 망가지기 전에 빨리 해답이 나와야 합니다. 아까 사필 규정님께서 지금 현재 윤석열 탄핵 국민청원이 19만 명 돌파했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참여해달라 이런 얘기를 올리셨던데 어제만 해도 15만 명, 16만 명 육박한다고 그랬는데 많이 올라가는군요. 또 한 가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제가 6.25 기념일 아니었습니까? 저는 살다 그런 경우를 처음 봅니다. 예를 들어서 5.18 기념식은 광주에서 가서 하죠. 4.19 기념식은 마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할 수 있고요. 4.3 추념식은 제주 가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왜 6.25 기념식을 대구에서 합니까? 어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오늘 윤석열 대구 전쟁 6.25 기념식 어디에서 했게요?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대구에서 했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번 그 메시지는 별로 중요한 얘기도 없었는데 증거 차원에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우리 정어리 PD님 어떻게 보여주는지 잘 아시죠? 한번 보여주세요. 최근에는 오물풍선 살포와 같이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군사 경제적 협력 강화마저 약속했습니다.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은 어떠한 예, 됐습니다. 그 정도면. 아니, 김정 원장님, 왜 대구에 가서 6.25 기념식을 하죠? 안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죠. 제가 볼 땐 TK 민심, 그 보수, 그다음에 안보 불안 심리 자극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다분하고요. 아니, 그래도 할 때가 있고 시간, 장소 같은 것이 있는 건데 어떻게, 왜 대구가 왜 6.25 기념식을 그러니까 제가 제안한 게 아니고요. 저들이 저렇게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상식적이었으면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용산 전쟁 기념관 이런 곳을 하자라고 제안이 올라왔겠죠. 근데 본인이 아니야 대구 갑시다. 대구를 왜 가겠습니까? 그 매번 한 얘기가 지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3년입니다. 3년만 잘해보자. 3년간 잘 버텨보자. 이런 내용들 주로 하거든요. 그 조선들 모아놓고도 다 그랬었고 원외 모아놓고도 그랬었고 3년 동안 잘해봅시다. 도와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저는 여전히 TK 지역의 보수적인 성향, 그다음에 안보 불안 심리를 활용해서 지지율이 저하되는 것을 막는 것이 소위 국가 안보보다 더 중요한 거죠. 개인의 정권 안보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에 있는 거고 저는 그 아래에 있는 정무 라인의 참모들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보고를 올리고 누구 하나 간하지 않으니까 저런 행위들을 계속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은 오히려 6.25 기념이면 더 위로 올라가야죠. 파주든 어디든 가서 북한에 맞서서 잘 막아내는 군통수권자가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도 안 될 망정이 이승만처럼 아래로 내려가서 뭐 하자는 건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기의 목숨줄만 지킬 수 있으면 국가 안보쯤이야. 이승만 대통령처럼 서울에 있는 국민들이 죽건 말건 내가 내려가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다리 무너뜨리고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달리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김유정 의원님, 지역에서 이런 6.25 기념식 한 전례가 있나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 듣습니다. 민생토론회 하고 얼마 전에 하고 5일 만에 다시 또 대구를 간 거죠. 그런데 아니 왜- 대구에서 저
대통령실을 글로 옮기지. 그래도 별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홍 시장님하고 집무실 바꾸자 그러면 바꿀 거예요. 홍 시장님은 또 저 좋아하니까 용산 가고 싶어 할 거. 집무실을 바꾸세요, 둘이 그냥. 무슨 6.25 전쟁에서 전환점이 됐다고 하는데 대구 경북 지역 전투가 뭐 그걸 조명하기 위해서 갔다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오물풍선 문제도 이 정부가 계속 주장했던 게 무슨 강대강이고 뭐 전쟁 불사 막 이런 얘기만 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한테 날아온 거는 이 풍선이고 이제 기생충까지 들어있다는데 대북전단 어떻게든 조금 중단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대통령이든 누구든 나서가지고 그거 다 내버려 두고 있으면서 어물풍선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국가안보의 엄중한 상황에서 그 사단장은 그렇게 보직 해임되고 또 어물풍선이 뭐 국민에게 큰 피해는 없다라고 했던 이태원 참사 때도 책임지지 않았던 윤희근 경찰청장은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고 있고 모든 국가기관이 뒤죽박죽입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됐던 국가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비판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24일 날 전원회의가 열어서 이 종결 처리하는데 의결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못한 이유가 거기 위원들 중에 난 소수 의견으로 이걸 종결 처리하면 안 되겠다. 내 의견 달아달라고 했던 일부 의원들이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 후에 다시 열린다는데 최선의 양심이겠죠 아마. 국가기관마다 전부 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일들로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나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얘기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국정운영 엉망으로 하니까 밑에 사람들 안 봐도 지금 비디오 끼리끼리 유유상종 아니겠습니까? 제가 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대표자고 대통령입니다만은 참 죄송한데요. 오물풍선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풍선에 매달아도 그 똑같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오물풍선과 유사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세다.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 가서 저렇게 대구시장처럼 구는 것도 너무 웃기지만은 뭐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따질 건 따져야죠. 지금 뭐 한미일 뭐 공조 내지는 한미일 뭐 동맹에 가깝게 지금 그 판을 짜다 보니까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는 북중러가 더 결집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 거는 시대착오적인 게 아니고 북한이 한 것만큼 또 시대착오적입니까?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북한 편을 드는 겁니까? 그럼 제가 또 종북 무슨 예를 들면 무슨 공산 전체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하려면 본인이 한 거는 시대착오적인 게 아니냐는 걸 저는 역으로 묻는 겁니다. 그럼 저는요, 한미일 공조? 저는 보수기 때문에 전 강화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안보를 강화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노태우, YS로 이어지는 보수 정권이 북방 정책을 쓰면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갔거든요? 그럼 그 유능한 남북 관계를 풀었던 그 능력은 어디로 갔습니까? 왜 북한은 그냥 적으로만 간주하고 국방력을 길러가지고 이 나라의 젊은이들을 더 전쟁터로 몰아넣어서 더 많은 피를 봐야지만 직성이 풀리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물의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일국의 대통령이지만은. 아니, 윗물을 이렇게 오염시켰으니까 지금 아랫물, 제가 뭐 이름 다 열거해볼까요? 아랫물들? 정승윤, 뭐 생각나는 것만 얘기해봐요. 정승윤, 김홍일, 방통위원장, 권익위원장, 예? 그리고 뭐 국민의힘의 저 많은 의원들, 대통령실에 그 알라바인가요? 그 강아지처럼 애완견처럼 권력의 애완견처럼 구는 사람들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좀 제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뭐 이제 정신 차리라고 해도 어차피 이제 정신 차리기는 불가능한 상태에 됐기 때문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기도합니다.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신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 감방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현 정부는 신변이 뭘 잘못해야 감옥을 가죠. 아니, 이제 억울하게도 갈 수 있으니까. MBC가 EXX 이렇게 얘기했다고 고소고발 당하는 상황이니까요. 아니, 근데 지금 이 세상 사는 게 감옥 같은 삶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걸 이제 파놉티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시 원형 감옥을 얘기하는 건데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독재와 유사한 형태의 행위들을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분단 국가에서 안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국민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과 관계가 깨지면서 우리 경제가 와르르 무너졌던 측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하게는 뭐 한미일 얘기합니다만 거기 지금 한국과 일본이 지금 동맹 수준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 사실상 동맹 수준에 입각하는 물자 교류들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이 동맹 수준으로 간다는 건 헌법의 전문을 유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으면서 소위 이 북중러 또는 북러 문제만 제기하는 건 본인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있고 안보를 오히려 불안하게 하고 있고 실제로 안보를 지키지 못하면서 거의 구라미사일 말폭탄만 날리고 있어요. 초기부터 했던 얘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냥 북한을 자극하는 얘기만 하면서 보수층에게 자기들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저는 거기가 본인이 군대를 가지 않았었고 또 그다음에 본인이 보수층에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나름대로 좀 복원하려고 하는 초기 연사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면 갈수록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안보관을 이상하게 흔들고 있는 간자가 있다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매우 위태롭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없어도 뭐 한 가지는 좀 잘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안보, 경제, 민생, 치안. 정효근님, 풍선에 매달아 북으로 보낼 사람 국민 투표합시다. 김무섭님, 윤석열 대구를 아주 괴롭히고 있네요. 6.25 기념행사를 왜 대구에서 하는지 대구 사람인 저도 희한한 일이다 생각됩니다. 김지님, 하루라도 이슈를 만들지 않으면 윤석열이 아니지. 그건 정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하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대구에서 하든 부산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지 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하는 것들은 다 역사로 남습니다. 이게 지금 뭐 임시 수도도 아니고 6.25 기념식이 대구만 싸웠습니까? 그걸 왜? 장소라는 게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종문화회관에 행사를 많이 하지만 전쟁 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걸 좀 맞춰가면서 해야지 속 뻔히 보이는 그런 짓을 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까? 초등학생도 왜 대구를 찾아갔는지 알 겁니다. 근데 저것도 저는 며칠 안 남았다라고 보는 게요. 지금 보수 내부에서도 윤석열, 한동훈 이 둘을 놓고 또 이제 내전이 예고되어 있어가지고 뭐 아마 이제 내전이 곧 발발할 거기 때문에 뭐 그 이전에 이제 마지막 한번 뭐 관광 갔다 오듯이 저렇게 기회 한번 얻고 온 거 아닌가 좀 측은하게 저는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아니 대구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저는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대구 시민들을 엿보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대구 시민들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용하는 거예요. 대구 그렇죠. 시민들을. 이용당하는 거,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모욕이죠, 이거는. 그걸 왔다고 박수 쳐주고 좋아해주면 이용당하는 겁니다. 또 아시겠습니다. 또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러 가는 이유가 이제 박정희 향수 자극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구 시민들의 이해 요구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박정희 향수,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고 그다음에 또 가서 뭐 예를 들면 자기 부인 보내가지고 시장 가서 맛있는 거 먹는 척하고 뭐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현혹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이제 대구 경북에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시겠죠? 본인들이 환영당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고 대구 경북이 뭐 변한 게 있습니까? 대구 경북을 위해서 이 현 정부가 뭐 실제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 와서야 갑자기 무슨 뭐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이런 식의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선거가 끝났는데 그런 공약을 내는 것도 저도 참 우스운 일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도 이 지지율이 더 무너지게 되면 본인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강박증이 매우 심한 것 같고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춘다. 저는 그 정도 자신이 없으면 내려오는 게 맞죠. 거기에 뭘 앉아 있습니까? 게다가 홍준표 시장은 지금 박정희 동상 건립한다고 하고 있죠. 이제는 잠재적 대권 주자들끼리 뭐 경쟁하듯이 나서고 있는 것 같은데 오세훈 시장이 지금 광화문 광장에다가 대형 태극기 개항하겠다는 거잖아요. 100m 높이의 태극기를 개항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좀 국가주의적으로 가는 것도 저 아니고 그거 보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 때문에 태극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이미지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막 변질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우리가 등장해야 될 우리 집회에서도 태극기를 드는 게 뭔가 주저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변질돼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이미지나 인식이. 그런데 심지어는 광화문 광장에 100m 높이의 태극기를 걸겠다고 지금 오세훈 시장 이미 플랜도 다 나와 있고 뭐 돈도 뭐 몇백억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갈수록 가관이다 생각이 드네요. 이제 뭐 아까 구동 유지 YUJI 쓰시는 분 다른 거 딱 없이 오늘 환율 1390원 아이고.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경제가 어려워서 지금 국민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아주 그걸 좀 압니까? 입법청문회 법사위에서 열렸는데요. 그래도 그 하나하나 좀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 국민들한테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여당이 없어서 그나마 좀 더 속도감도 있고 괜찮았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항복하고 국민의힘 들어왔지 않습니까? 어제 법사위 열렸는데 시작한 6분 만에 파행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들어와서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의지 자체가 안 보였습니다. 어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참 보고도 저게 국회라고 저런 거를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줘야 되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았습니까? 한편의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음은 박형수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부터 받아주세요. 의사진행 발언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사 시간이에요. 인사해 주세요. 인사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하겠다는데 굳이 그 박형수 의원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인장님 매일 그렇게 했지. 언제 안 한 적 있어요? 의사진행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언제 인사받아주잖아요 지금. 아니 세상에 인사 문제하고 의사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은 어디 있어 그게? 자, 지금 의사 진행을 할 수 없는 혼란 상태이기 때문에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자, 계속 얘기하세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알아서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저런 거를 딴지 걸기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신은기 변호사님. 네. 만약에 지난번 청문회 때 국민의힘이 들어왔으면 아마 결정적인 고비 때마다 뭔가 진실이 탁 드러나려고 하는 순간에 의사진행 발언 신청해서 딴지 걸고 다른 곳으로 물길 돌리고 흐리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이제 미꾸라지들이 물을 흐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물 튀기는 거죠, 오물. 예, 오물을 튀기면서 이제 깨끗한 물을 오염시키는 이제 그런 행태를 하려고 했을 텐데,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 그동안에 세비만 받아먹고 일 안 한다 그래가지고 많이 욕을 먹다가 아주 염치 없이 부끄럽게 저렇게 들어온 거거든요. 그럼 최소한의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 그리고 상대인 민주당에 대해서도 송구한 마음, 이런 걸 좀 갖고 와서 앞으로 좀 잘해보겠다라고 해도 용서를 할까 말까인데, 저렇게 들어와서 박형수 의원이라는 사람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고집 부리고 땡깡 또 부리잖아요. 뭐 5살입니까 지금? 5살짜리들도 땡깡 부리면 어머니한테 혼나죠. 연세가 꽤 지긋하신데 왜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겠고, 저렇게 소리 지르고 싶잖아요. 제가 가끔씩 스트레스 받을 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괴로울 때 코인 노래방 가서 제가 높은 고음 노래 부르고 옵니다. 소리 지르면 좀 풀리거든요. 지금 저분들 들어가지고 자기들 스트레스 푸는 것도 아니고, 스트레스 쌓이시면 코인 노래방을 가세요. 가서 소리 지르시지 왜 국회에 와가지고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데 여기 와서 소리 고래고래 지릅니까? 아니, 저 정청래 위원장이 저는 잘 제압했다고 봅니다. 저 받아주면 안 됩니다. 김나경 님이요. 국짐 없는 국회는 참으로 아름답고 학구적이고 열의가 넘쳤는데 국짐이 돌아오니 다시 개판. 더 웃긴 얘기가 있었어요. 유상범 의원이 국민의힘의 간사인가 봐요. 그런데 국회법을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공부를 아마 나가 당신보다 더 잘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유정 의원님, 자기가 서울법대 나왔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주장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해놓고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 한마디 붙였어요. 국회법은. 아, 그랬어요? 네. 그거 못 들었네. 국회법은 한번 이라고 들어봅시다. 그 붙였어요. 상황을. 예. 그러니까. 법대로 합시다. 들어가세요. 속개할 테니까. 자,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속개할 테니까. 기다려보세요. 상대방 배려 좀 하세요. 그리고 우리도 정해 될 거 했으면은 정해 시간이 얼마입니까? 마음대로 정해도 마음대로 그 위원장이 하고 싶은 정해하고 정해 제기하는 것도 마음대로 합니까? 국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음대로요. 네네. 그럼 위원장 마음대로가 국회법입니까? 네, 국회법대로 하는 겁니다. 국회법에 위원장 마음대로 돼 있습니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있어요.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 국회법은? 잘한 분들이 이래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상대방을 이렇게 비아냥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몇 분간 정의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압니다. 알지만 속개하면 돼요. 그렇다 마음대로 속개하고 이런 걸 위원장 마음대로 하는 게 옳겠어요? 마음대로 보겠습니까? 마음대로 불출석하는 것보다는 마음대로 회의를 진행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저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요. 저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너네는 어땠는데 우리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장이 법사위원장 할 때 또 그리고 그 전에 그 머리 하얗고 누구죠? 법사위원장 하셨던 국민의힘의 여상규. 네. 한번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그런 식으로 해놓고 이제 와서 독단적으로 한다, 독재한다 그렇게 얘기할 자격이 있습니까? 어제 독재 얘기를 하던데 그런 얘기를 왜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못합니까? 그리고 공부를 해도 당신보다 더 잘했을 거다. 국회법? 어떻게 지금 정청래 위원장이 사선인가요? 네. 본인은 지금 재선 아니에요? 그럼 국회법 네. 더 많이 들여다 뭐 국회법만 공부를 했다는 얘기인가? 뭐 사법시험 볼 때 국회법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공부 좀 더 하고 오세요라고 한 게,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의 말 뜻이 이게 한국말입니다. 법을 좀 지키라는 겁니다. 국회에 왔으면 좀 절차를 따라라. 이 얘기를 국회법 하고 오라고 했는데 거기에 삔또가 상했는지 갑자기 유상범 의원이 내가 공부는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 라고 하면서 학벌 우월주의. 그렇죠. 이걸 갑자기 들고 나온 겁니다. 본인이 서울대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저 서울대 못 나왔거든요. 들었는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하나는 꼭 지적하고 싶어요. 그래요. 공부 잘했으면 좋습니다. 잘할 수 있죠. 그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공부를 잘했으면은 그 유익이 타인에게 미쳐야죠. 사회를 좋게 만들어야죠. 공부 잘했고 똑똑한 사람이 왜 나와서 회의 방해합니까? 그 잘난 지식을 갖고서 회의 방해하라고 배웠습니까? 그럼 그런 지식은 모르는 게 낫죠, 차라리.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교육제도 진짜 싹 다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 잘한 사람들이 이 사회를 더 오물투성이로 만들고 있어요. 대표적인 서울법대 윤석열 대통령, 서울법대 원희룡, 서울법대 나경원, 서울법대 한동훈, 서울법대 나왔겠죠? 서울법대 유상범. 뭐 경제학과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울대가 지금 나라를 다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 집안에도 서울대 나온 사람들 많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은 이 서울대에 나왔다고 해서 저렇게 거들먹거리고 국회 방해하고 오물처럼 굴면요. 이 공부 잘한 사람들 지금 기준을 싹 다 바꿔야 되는 인재상을 싹 전 들어 엎어야 된다, 대한민국. 저 유상범 의원이 아주 중요한 걸 저는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저런 우월주의. 옛날에 급푼 학교 급푼에 공부해서 남주자 뭐 이롭게 하는 거죠. 이롭게.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신인기 변호 물론 뭐 우스개로 급푼을 정한 데도 있습니다. 뭐 공부 열심히 하면 마누라가 바뀐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근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공부 잘하는 자식보다는 가출 안 하는 자식이 더 좋아요. 가출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기본이 돼야죠. 기본. 국민들이 죽어라 투표해서 만들어준 자리인데 대통령이 너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거기 안 들어가고 있다가 들어가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7자리 받아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가출을 해서 들어갔으면 거기에서 이거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위원회의 회의 운영은 위원장의 재량 권한의 사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누구도 재량 권한이 없다면 위원장을 뭐하러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럼 와서 미안한 줄 알아야 되는데 시작부터 제가 볼 때는 파행을 만들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108 건네 108명의 의원들이 하는 건 뭐냐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이 움직이라고 하면 그 방향에 맞게 손들라고 그러면 손드는 방식들의 국회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자율성이 없는 정당이 얼마나 부끄러운 정당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국민이 192대 108을 만들어줬으면 거기에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뜻과 의미를 새겨서 정당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특히 집권 여당이니까 방향을 고민해야 되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21대나 22대나 제가 볼 때는 그럴 때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버르장머리 고쳐놔야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딱 들어오니까 시끄러워지잖아요. 우리가 청문회 때만 해도 일사천리로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작정하고 시비 걸려고 작정하고 들어온 사람들처럼 보였기 때문에 애초에 뭐 별 준비도 안 돼 있었던 것 같고요. 방송 3법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그날 통과시킬 거라는 거 다 예고돼 있었던 바인데 뒤늦게 국민의힘이 그날 들어올 줄 알고 그러면 그거를 처리를 안 합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상임위 16개 이제 국회 안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비난받으니까 상임위에 준하는 16개 특위를 당내에 만들어가지고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일을 했으면 성과를 들고 직접 현장에 법사위 들어왔을 때 뭔가 보여줘야죠. 들어와서는 그냥 시비 거는 것밖에 더 했습니까? 그래서 국회만 안 들어오는 24일까지가 너무 좋았다. 그런 생각이 다시금 들었죠. 김혜경님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서울대 나오면 뭐해? 인간이 돼야지. 인간이 돼야죠. 그러고 보니까 아까 신영기 변호사님이 딱 꼽는데 지금 국민의힘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 윤상현은 법학과는 아니죠? 경제학과 나왔어요. 경제학과인가? 세 사람이 다 서울대 법대네요. 그냥 네. 제가 봤을 때 국민의힘 경선이라고 부르지 말고요. 서울법대 졸업생 회장. 그거 뽑는다고 보면 훨씬 더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문회장. 동문회장. 예. 당에서 뽑는 거죠, 그냥. 율사당이니까. 서울법대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한 것들 어떤 거 꼽을 수 있을까요? 찾기가 어려워서 좀 시간을 좀 주셔야 됩니다. 한 1년 정도 주셔야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카르텔이 사실은 지금 가장 먼저 타파해야 할 카르텔이 아닌가요? 사학 카르텔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나도 아까 저도 유상범 의원의 말을 들으면서 참 제 귀를 의심하는 게 저게 정말 본심일 거예요. 화가 나서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니까 아까 국회법은 이라고 또 단서를 붙였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인식을 갖고 업무를 대하고 또 국민을 대하니까 국회가 바람잘 날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저런 유상범 의원 같은 사람들만 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분들 중에 또 대표를 뽑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글쎄요, 뭐 제가 역사적으로 아예 뭐 잘한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비약이겠지만은 이제 할 일 다 했다. 이제 앞으로는 저분들이 공적인 역할 맡아서는 절대 안 된다. 저 그것만큼은 저는 100%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런 교만이 결국은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저런 교만이. 그리고 지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 발언 같은 걸 한번 분석을 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보면 정말 언제 저 사람이 책을 봤을까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책을 많이 본 사람, 공부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시골의 느티나 말에서 장기도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시정 잡배들이 하는 말보다도 더 천박하고 유치하고 내용이 없는 그런 얘기들을 쭉쭉쭉 하지 않습니까? 단언하건대 윤석열 대통령 서울법대 갔을 때는 공부 잘했을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이후로 책 한 권 안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공부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거든요. 그런데도 나는 서울법대 나왔어. 제가요 직접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모셨던 사람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후보 시절에 얼마나 많은 천거를 받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전화가 오면 꼭 그걸 물어본대요. 어디 나왔는데 대학을? 이게 첫 번째 질문이래요. 왜 그게 중요합니까? 적어도 어떤 사람을 추천을 받거나 청구를 받으면 무슨 일을 했는데 그 사람 세평이 어떤데 그 사람이 이 일에 맞나 이거를 따져야지. 맨 먼저 따지고 유일하게 따지는 거예요. 맨 먼저도 아니고 어디 나왔는데 대학을. 서울대 나왔으면은 그거는 기준이 통과고 서울대 안 나왔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직접 들었어요.
저도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송홍렬 아마 공정거래위원장을 그분이 그 삼가 행시 외시 사시 합격해가지고 좋아했다 뭐 이런 소문도 들었거든요. 아마 그 말이 저는 거의 사실에 가까울 것 같고, 전 이것만큼은 우리 사회 아까 제가 교육제도 다 뜯어 엎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 분명한 거는 서울법대라는 간판이 얼마나 사람을 감춰줄 수 있는가. 얼마나 사람의 본질, 그 썩어 문드러진 오물덩어리 같은 그 속마음을 얼마나 포장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는지를 저는 윤석열, 유상범 이 서울법대 두 명만 놓고 봐도 충분히 논증이 가능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책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제 여름 휴가 뭐 좀 예. 일찍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애들 방학하고 나면 또 이제 함께 가기도 하고 7월 뭐 중순부터 시작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여름 휴가에 대해서 기사가 날 때는 항상 대통령이 어떤 책을 골라서 맞습니다. 휴가 중에 읽을 것이다 라고 그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그 책들을 보면서 아, 대통령이 이런 분야에 지금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고 국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3년 차잖아요. 그런데 3년 차가 되도록 무슨 책을 대통령이 휴가 때 읽고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본인이 어떤 소양과 덕목을 휴가 중에 쌓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8월 2일 지난 8월 2일 작년에 휴가 첫날에 이렇게 수많은 전화를 하면서 국민들을 이렇게 열통 터지게 하는 일들을 만들었다는 걸로 지금 의심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상으로 진실을 다 덮고 외압을 행사하고 이런 걸로 지금 국민을 열통 터지게 하고 있고, 국회는 마침내 입법 청문회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1년 가까이 지금 이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어떤 책을 베고 자면 좋더라라고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가 저는 이해는 돼요. 도저히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보죠. 왜냐하면 술을 많이 먹으면요, 그다음에 책을 보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책을 가져갈 이유가 별로 없어요. 술 깨는 약 먹어도 안 됩니까? 아니, 안 돼요. 저도 제 책을 좀 보는 아이, 좋아하시죠. 책도 연구를 쓰셔보고. 했으니까 했는데 술을 많이 먹은 다음 날은 일단 책을 대면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근데 술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서울대 법대 동문들은 대통령한테 전화해야 돼요. 아니, 국무회의 석상에서 마이크 앞에 대고 코 푸는 서울대 법대 출신, 그다음에 기차에서 구두 신고 발 올리는 서울대 법대 출신. 아, 창피해 죽겠어. 제발 그렇게 하지 마. 이게 기본인 거죠. 사람이 돼야 돼. 당신이 그렇게 나가서 그런 행동하면 서울대 법대가 아주 매우 창피하고 유신이 깎여. 저는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서울대 법대 나오면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서울 법대 성토 대회가 된 것 같아서 참 죄송하게 네. 생각하는데, 서울 법대를 나왔으면 저는 적어도 이 사회의 상당 부분 혜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잘나고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서울법대 나왔겠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서울법대라고 하는 최고 학부를 나오기까지 많은 혜택과 도움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서울법대 나왔다. 그리고 어떤 길을 가고 있다. 돌려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너블리스 오블리제입니다. 그런데 서울법대 나왔다고 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발바닥에 때만큼도 여기지 않고 개돼지 취급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휴가지에 대통령 휴가지 좀 좋겠습니까? 시원한 그늘 밑에서 이렇게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불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야, 여기 이렇게 좀 누워서 낮잠을 잔다든지 또는 야, 이렇게 시원한 바람 부는데 참 보고 싶었던 책 보면서 스르르 잠이 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까 김유정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대통령의 책 이런 게 한동안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왜 그럴까 이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책은 거의 뭐 영구 결별 상태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술 먹고 자기가 1시간 동안 59분을 얘기해야 되니까 뭐 얘기하는 거에 집중해서 책 읽을 시간이 일단 첫 번째로 없고요. 그때 휴가 기간에는 더 없었죠, 시간이. 왜냐면 수사 외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 돌리느라고 더 바빴고, 무엇보다도 원래 부부가 좀 닮아간다고 하는데 이 김건희 여사 그 집 앞에 그 책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기록물로 그건 진짜 봐야 될 수준인데, 그 대통령, YS 대통령 자서전이든 뭐든 직인까지 찍어줘서 준 책조차도 재활용품 센터에다가 그냥 버려버리는 분들이기 때문에
활자를 너무 싫어한다. 예, 그러니 뭐 보고서 읽겠습니까? 책도 싫어하는 사람이 그 공무원들이 보고하면 보고서를 읽고 꼼꼼히 보고 잘못된 거 지도자를 속일 수도 있으니까 잡아내고 혼내고 그럴 때 경로해야 되는데 뭐 책을 전혀 안 읽는다. 저는 확신합니다. 야, 아니 근데- 웃으면 복이 와용님도 책을 버리는데 뭔 책을 그러니까 봐요? 버리는데 읽을 책이 어딨어요? 아니 근데 59분 동안 뭐로 얘기를 하는 거죠? 59분 동안 말하는 게 옛날에 공자 이런 거 보면 작화가 제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말을 하는 게 제일 나쁜 거라고 했거든요. 민수레가 아니 요란하니. 어떻게 책도 안 읽고 59분 동안 무슨 얘기를 하는 뭐 거죠? 꿈꾼 얘기 하나 보죠. 참,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요? 수사를 많이 해봐가지고 네, 그 다 분야에 알죠. 다 전문가고 네. 대통령께 많이 배운다고 하는 교육부총리도 있잖아요. 아니 김종욱 박사님이 교수님이시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교수들 수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교수를 더 잘 아실 수도 있어요. 교육 전문가. 그렇게 얘기하면 또 할 말이 많아지는 거죠. 아, 그렇게 배우는군요. 일수불퇴님 어떤 술 마실까 고민할 겁니다. 아휴, 참 그러게 왜 이런 자를 뽑았어요 그래. 자 다시 돌아갑시다.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모르겠어. 국회로 돌아갑시다. 길을 잃었습니다. 어제 방송법 통과가 됐습니다. 방송법 통과가 됐는데 이제 그때도 와서 막 여러 가지 딴지를 놨죠. 방통위원이 지금 2명입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방통위를 운영하는데 그래도 위법이 아닙니까? 박균택 의원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왜 이 입법이 이루어졌는지 추진되는지 우리 의원님도 아마 이해하실 겁니다. 왜 5명 중에 2명을 가지고 대통령이 운영을 하고 있느냐. 자기 입맛에 맞는 2명으로 끝까지 운영을 하면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왜 국회가 작년 11월 달에 추천하는 의원을 아직까지 임명을 안 하고 있을까요? 그 의도가 뭔지 그것부터 한번 생각해야겠죠. 분명히 방통위법 시행령에 의하면 한 달 안에 결혼을 메꾸도록 임명을 하도록 법령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분이 대통령 아닙니까? 왜 임명을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요. 두 사람이 전행하게 하려고요. 그거 대통령이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근데 대통령의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범죄고요. 그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면 국가기관 구성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국가기관 구성을 해야 되는 권한인데 그건 대통령의 권한인 임명권의 권한이지만은 동시에 의무입니다. 책임이고 그걸 다 하지 않았을 땐 직무유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윤석열 대통령 이 부분도 전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제 방송법 통과가 됐는데요. 박형수 의원, 정청래 위원장 간에 또 언쟁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법률이 다른 법률과 형평이 맞는지 기본적으로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습니다. 민주주의는 회의할 때 어떻게 하느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이게 기본이잖아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가 있기 때문에 토론의 종결에 대해 국회법 제108조 및 제71조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으로 토론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 저 모습을 제가 좀 봤는데요. 뭐 시간 때문에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박형수 의원을 잘 모르는 분 같으면 민주당 의원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상당히 옳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 운영은 독단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민주적으로 해야 된다. 민주주의 운영은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하면 그게 기본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법률 체계가 법률 정신에 맞아야 된다. 이렇게 훌륭한 얘기를 많이 하길래 민주당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동안 안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 뭐 어디 저 달나라에서 왔나요? 아니 근데 아까 그 초등학교 때 배워서 다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아주 기본이다. 왜 본인은 초등학교 안 나왔습니까? 왜 배운 거를 안 지키세요? 근데 이분도 알아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 기수 위인데 또 검사네요. 또 서울법대. 야 이거 정말 이쯤 되면은 이거 거의 뭐 법칙 아닙니까? 이게 뭐 찾을 때마다 서울법대 무슨 금맥 캐듯이 다 서울법대요. 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박형수 의원 말대로 그렇게 하려고 저 법안 통과를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방통위법은 그런 거잖아요. 아니 두 명이 앉아가니까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이 둘이 앉아가지고 1년 내내 지들끼리 해먹어요. 지들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라고 해서 방통위법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박형수 의원 말대로 하면 본인 동의해줘야지. 자, 우리 뭐 토론합니까? 초등학교 때 다 배운 건데 그냥 통과시킵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분 서울대 법대 나왔습니까? 네, 서울대 법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 기수 선배입니다. 검사 출신. 똑똑하신 분이 검사. 공부도 가장 잘하시는 분이 저렇게 말씀하시니 저 이해가 안 돼. 저분은 구수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빨리 붙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이가 윤석열보다는 더 좀 젊은 동생인 것 거죠. 같습니다. 제가 좀 얼굴도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나이도 65년생이니까 윤석열 대통령보다 5년 미치네요. 예, 더 젊으시네. 정청래 위원장이랑 동갑이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배운 대로 했는데. 그러니까 토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다 배운 건데. 아니 초등학교 때 회의 열리면 국회의원이 회의 들어가지 말라고 가르친 초등학교 있습니까? 문 닫아야죠. 그 초등학교는. 다 좋은 초등학교 나오신 분들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왜 안 들어왔는지는 이해가 되는데 들어오면 잘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너네들 안 들어오는 게 훨씬 낫다 국민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24일까지가 좋았다니까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 하나는 잘 보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다 쥐약 먹었다고 뽀개버린다 그랬는데 진짜 쥐약을 먹으면 저렇게 되나라는 생각이 정말 들 정도로 아주 표현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그건 제가 인정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쥐약 하나 먹었다는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돌아오는지 안 돌아오는지 봐야겠어요. 아니 왜 백령도에 갑니까? 아예 안 돌아옵니까? 지금 44명 초선 의원들이 재신임한다고 돌아오라고 저는 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미칠 것 같을 거예요. 저기 들어가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게 원내대표 일인데 내가 저기 가서 저 짓을 또 해야 돼? 와 미치겠네. 오히려 어디 간다고요? 백령도가 좋겠다. 오히려. 아니 백령도에 왜 그냥 나오지 마세요. 백령도에 계속 계세요. 그래서 좋을 거예요. 뭐 그렇다고 월급 안 나오는 거 아니니까. 월급 따박따박 나오지. 대통령한테 지시 안 받아도 되지. 국회의원들 난리 안 치지. 거기가 되게 좋죠. 뭐. 추경호 원내대표도 맨 처음에 할 생각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출마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원희룡 등장하는 것처럼 등장했어요. 그러니까요. 완전히 연판장 전문 정당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나경원 주저앉히는 연판장. 이번에는 추경호 원내대표 돌아와 주십시오 연판장 만든다는 거죠 지금. 법사위 살펴봤고요. 과방위도 요즘에 이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만큼은 좀 챙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운영위, 과방위, 법사위 아닙니까? 법사위는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된 거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언론 탄압이 얼마나 심하고 언론 독재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방송법도 개정해야 되니까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운영위는 국회 운영을 하는 것 같지만 이게 대통령실을 들여다보는 곳입니다. 여당이 만약에 운영위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대통령 관련된 것들 아무도 불러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세 개만큼은 반드시 민주당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인데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민심을 받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법도 통과가 됐고 그런데 과방위에 기관 증인으로 KBS 박민 사장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나왔어요. 뭐 이유를 뭐라고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대통령실에서 무슨 저출산 행사인가 하는데 거기에는 또 가서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갈 때 안 갈 때를 구별 못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그 내용 한번 보시죠. 오늘 현안 질의에서 12분의 증인과 5분의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박민 한국방송공사 사장이 현재까지 출석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불출석 양해 확인서라는 걸 과방위에 보내왔습니다. 띄워주시죠. 박민 사장이 출석할 경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언론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어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고 양해해달라는데 위원장이 양해 못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만 제시하겠습니다. 박민 사장은 지난 6월 19일 대통령 주재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박민 사장은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KBS 이사회에 대한 수신료 분리고지 관련 보고에는 불참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회의에는 KBS 생존이 걸린 사안까지 뒤로하고 참석해서 대통령 뵙고 견마지로를 맹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회 증인으로 됐는데 공영방송 독립을 운운하며 불출석하는 거 저부터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이 이후 지금 몇 시죠? 예, 3시 반까지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 만만치 않을 겁니다, 김유정 의원님. 그렇죠. 예. 더군다나 방통위원회 저희가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최민희 위원 상임위원으로 국회에서 통과되고 나서 7개월 동안 대통령 임명장을 못 받았고 결국 유야무야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과방위원장이 됐어요. 참 이런 거 보면 세용지마라는 게 그러게 느껴지는 말입니다. 거죠. 예. 단단히 하고 아마 임해야 될 겁니다. 피감기관들. 진형님 재밌는 걸 하나 보내셨네. 백령도 근해에서 선박 침몰 사고가 있었다는데 배 이름이 추경호. 진짜인가 보죠? 아니죠. 깜짝 놀랐네. 추경호 백령도 갔다 그러니까. 근데 백령도는 왜 갔대요? 뭐 그냥 바람 쐬고 머리 식히러 간 것 같은데 이름도 해병대가 있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근데 이름도 경호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경호만 계속 하다가 실패하니까 이제 반성하러 간 거죠. 뭐 민심을 좀 제발 쫓길 바랍니다. 예, 오늘도 참 돌아가는 전국을 들여다봤는데 하여튼지 뭔가 비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정상이 돼야지요.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할 이슈가 많이 줄어야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예. 끊임없이 화수분처럼 솟아나고 우리가 오늘도 사실은 다 얘기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참 이런 상황이 더 개탄스럽습니다. 예, 오늘 많이들 지켜봐 주시고 또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괴양잼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김영식님 방송 중에 정기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후원이 정말 정어리 TV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저희가 잘 키워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어리몰의 상품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는 정어리몰 생각할 때마다 참 기쁩니다. 이 좋은 상품을 항상 잘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데 그것도 기쁘고 좀 경제도 요즘에 어려운데 가급적 좀 비싸지 않은 걸로 좀 골라주십사. 제가 그렇게 부탁드리고 우리가 좀 힘을 잡을 때까지는 마진을 최대한으로 좀 줄여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보면은 저래 갖고 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여러분 사랑해 주시면 그게 또 저희들한테 힘을 주는 겁니다. 아까 이은주님께서 상당히 저를 대신해서 재미있는 글을 써주셨던데 쇼핑은 정어리몰에서 이치양명주는 정어리몰을 통해 독립운동 군자금 마련은 정어리몰과 함께 쇼핑이 후원입니다 하셨는데 이은주님이 정어리몰 대표는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 감사드립니다. 지금 특별 행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언양불고기 많이 사랑해 주셔서 아까 어떤 분이 언양불고기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 토요일 날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다고 그러셨던데 좀 밀렸대요. 그래서 사전 예약 주문도 받고 그러니까 뒷고기도 지금 아주 인기가 좋고 그렇습니다. 저는 참고로 네. 지금 좋아요가 동접자분들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눌려 있어서 네. 저희 패널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그만큼 한 번씩 또 다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이뻐라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요래야 더 많이 퍼지기 때문에 지금 2만 명 이상 접속해 계신데 네. 좋아요는 1만 명이 안 되지요. 네.
저는 좋아요 일단 누르는 시작하면 걸 누르고 잊어버릴 시작하는데. 잊을 때가 예. 있어서. 예,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 이게 저의 한계예요. 이런 얘기 생각해서 말을 했어야 되는 건데 그거 생각을 못해. 누르고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댓글 선정하는 동안에 광고 보시겠습니다. 네. 방송 나가는 동안에 나홀로님 또 정기회원 가입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어리 선크림 글래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받으실 분 5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내용은 읽어드렸으니까요. 성함만, 아이디만 말씀드릴게요. 민파님, 겁이 없어요님, 시에라님, 김이룩님, 웃으면 복이 와용님 5분. 오늘 선정되신 분들은 아래 나가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니까 항상 잘 바르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세 분 패널 김유정 의원님, 김종국 원장님, 신인규 대표님 아주 오늘 힘있게 진행해 주셔서 중간에 쉬는 시간도 없이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는 쉬어요. 하다 보니까 지나갔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